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코로나 이전에도 인류 역사상 전염병은 여러 번 사람들을 공포와 충격에 휩싸이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어떤 전염병이 온 지구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전염병은 바로 콜레라입니다. 콜레라균에 감염되어 걸리는 이 병은 설사 증세를 동반하는데요. 설사를 계속하면서 수분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 탈수 증세가 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전염병입니다. 주로 좋지 않은 위생 상태로 인한 질 나쁜 식용수를 음용하면서 걸리게 되는데요. 가난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주 발병하는 특징이 있죠. 콜레라가 인류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기원전 300년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7세기 중국과 17세기 자화섬에서도 발생했지만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퍼진 시기는 19세기였죠. 제국주의 시대인 이때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있던 영국은 인도 내 농민들에 대한 개별 평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농민들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의 수입이었는데요. 영국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인도 농민들은 비위생적인 땅에 농지를 개간하는 등 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듯 인도 내 비위생적인 농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인도인들은 물론 그들을 평가하는 영국까지 농지의 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오히려 인도 내 개간지가 늘어났다는 수치상 결과만을 제시하며 그들이 인도의 발전을 돕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기까지 했죠. 결국 비위생적인 환경을 좋아하는 콜레라균이 번식하면서 인도 내 콜레라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콜레라의 원인이 비위생적인 토지 환경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태어날 때부터 게으르고 더러운 인도인들의 습관 때문에 전염병이 퍼졌다는 안일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 결과 인도에서 콜레라에 전염된 영국인이 자국에 들어오면서 영국 내 콜레라 유행이 시작을 알리죠. 19세기 영국은 콜레라가 퍼지기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수많은 공장이 생기고 공장이 밀집된 대도시로 노동자들이 몰리면서 도시 내 인구 밀집도가 높아졌죠.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 그만큼 배출되는 오물도 많아집니다. 도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공장의 오폐수와 가정 내 생활 폐기물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영국은 정화시설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도시의 골목은 배설물과 오물로 넘쳐났고 사람들이 마시는 식수도 불순물로 오염되기 십상이었습니다. 결국 인도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콜레라균과 영국 대도시의 비위생적인 환경이 만나 환장할 콜라보를 이어갑니다. 영국 내 사람들도 하나둘 콜레라에 걸리고 삽시간에 이는 도시 전역으로 번지죠. 사람들이 급성설사로 인한 탈수로 죽어가자 영국 정부는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골목 곳곳에 오물에서 나는 악취를 병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도시에 하수도망을 설치하는데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 버립니다. 바로 오물을 처리하는 하수도관을 런던의 젖줄인 템스강에 연결시킨 것이죠. 이로 인해 영국인들이 마시고 씻는 데 사용되는 템스 강물이 엄청난 양의 오물로 오염되고 콜레라는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콜레라의 원인을 밝혀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영국의 의사 존 스노. 존 스노는 콜레라가 공기로 전염된다는 정부의 의견에 의문을 품으며 오염된 물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콜레라 환자의 집을 런던 지도에 일일이 표시하며 조사한 결과 그는 감염자들의 집이 소호 지역의 브로드가 식수 펌프 근처에 밀집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염된 물이 브로드가 식수 펌프로 흘러들어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콜레라에 전염된 것이죠. 존 스노가 식수 펌프를 폐쇄함으로써 영국 내 콜레라 참사는 끝을 보이게 됩니다. 이후 콜레라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유행한다는 것이 명백해지면서 여러 나라에서는 상하수도 시설을 개선하고 공중위생법과 공공의료법을 정비합니다.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공중보건의 확립으로 콜레라는 더 이상 예전의 명성을 떨칠 수 없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전염병은 바로 천연두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해 천연두에 걸리면 피부에 물집이 나타납니다. 이 물집은 부위를 가리지 않고 온몸에 나타나며 치료된 후에도 흉측한 자국을 남기죠. 그러나 천연두의 무서운 점은 물집도 흉터도 아닌 전염성입니다.
천연두는 다른 전염병과 비교해도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천연두에 감염된 사람은 외부와 철저히 격리되죠. 또한 고열을 앓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 인도와 기원전 1145년의 이집트 파라오와 관련된 기록까지 천연두가 인류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꽤 오래됐습니다. 이후 1세기 중국, 6세기 한국과 일본에도 천연두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러나 천연두가 본격적으로 세계에 확산된 시기는 바로 16세기 대항해 시대였습니다. 1520년경 에스파냐가 정복을 위해 멕시코에 상륙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에도 천연두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염된 원주민의 80~90%가 죽을 정도였다니 거의 전멸을 시킨 셈이었죠. 독자적인 문명을 구축했던 잉카 제국도 천연두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르드 다이아몬드의 유명한 책 총균쇠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천연두의 영향력은 무지막지했습니다.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천연두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흔하게 발병하는 전염병으로 자리잡습니다. 매년 40만 명의 유럽인들이 천연두로 인해 사망했죠. 천연두는 전쟁 무기로도 사용됐는데 북아메리카 대륙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벌인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는 영국군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적군에게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지배할 당시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원주민들을 괴멸시킬 목적으로 천연두 바이러스를 사용했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정복되지 못할 것만 같던 천연두는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치료법에 개발되면서 차차 사라집니다. 천연두 정복의 선두에는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위치했습니다. 그는 소에 젖을 짜면서 우두에 감염되었던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1796년 우두를 활용한 천연두 백신 접종을 시도합니다. 이것이 영국, 에스파냐,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을 비롯하여 그들의 식민지였던 인도, 필리핀 등에도 전파되게 되었죠. 미국에서는 자신들이 정복한 원주민들에게도 백신을 퍼뜨립니다. 이렇게 백신이 여기저기 보급되면서 천연두는 드디어 좀 기세가 먹게 되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국경지대의 이주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천연두를 근절하기 위해 백신을 개발해 대대적으로 보급합니다. 또한 소련, 미국, WHO가 힘을 합쳐 천연두 퇴치에 박차를 가했고 이제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냉전 시대에 서로 으르렁댔던 미국과 소련이 천연두 퇴치를 위해 협력했다는 사실도 흥미로운 점입니다. 어쨌거나 천연두는 인간이 최초로 완전 정복에 성공한 질병으로 현재는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전염병은 바로 흑사병입니다. 14세기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흑사병으로 죽을 정도로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패스트균에 감염되면 발생하는 이 병은 고열, 오한, 근육통, 구토, 복통, 전신 무력감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또한 피부가 검게 변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검게 변색된 부위가 괴사되기까지 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러한 흑사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맨 처음에는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평원지대에서 살던 몽골 제국의 킵차크 칸국이 패스트균을 보유하고 있던 야생 들쥐와 접촉하면서 감염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이 비단길을 따라 1343년경 크림반도에 당도하게 되는데 조금 더 지나 1347년 몽골이 페오도시아를 공격하면서 흑사병으로 죽은 자기네들 병사의 시체를 투석기에 담아 도시로 투척하면서 도시에 흑사병이 번지게 됩니다. 그렇게 페오도시아의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리게 되고 그 페오도시아 사람들 중 일부를 담은 함대가 시칠리아의 메시나항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가던 와중 흑사병으로 인해 선원 전부가 전염된 상태였고 항으로 당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칠리아에서 흑사병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1347에서 1348년 제노바와 베니스에 흑사병이 번지고 이후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되며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당시 유럽은 흑사병이 전염되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1250년 이래로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와 함께 도시 건설이 본격화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노동자들은 한 곳에 모여 살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굉장히 비위생적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병원군을 옮기는 수많은 설치류들이 말 그대로 설치게 되고 그렇게 전 유럽에 흑사병이 독일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흑사병의 창궐으로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됩니다. 왜 이런 전염병이 도는지 정확한 원인을 몰랐던 당시 사람들은 거지, 유대인, 외국인 등이 이러한 전염병의 원인이라 생각하여 집단 폭행과 학살을 자행하기도 했죠. 특히 유대인의 경우 율법의 가르침으로 인해 손을 잘 씻는 버릇이 있어 잘 전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기심을 유발했고 유럽인들의 유대인 학살로 이어진 것이죠. 또한 일부는 인간의 죄악 행위에 대한 신의 심판이라 생각하여 고행을 함으로써 죄를 씻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흑사병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원인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았던 파리 대학의 의학부는 1348년 10월 흑사병의 원인이 화성, 목성, 토성이 태양과 같은 방향을 이루는 합이라고 설명했죠. 그럼으로써 대기가 오염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마시면서 흑사병에 전염되었다고 발표합니다. 이는 당시 전염병의 기원과 확산에 대해 하느님의 분노가 흑사병의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종교적 관념과 부합했죠. 하늘에 계신 분이 분노하니 천체에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땅에 있는 인류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래서 흑사병을 예방하려면 다른 모든 의학적 조치보다도 악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4세기 유럽을 완전히 휩쓸었던 흑사병은 유럽 총 인구의 3에서 60%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었던 흑사병으로 인해 당시 세계 총 인구 4억 5천만이 흑사병 이후 3억 5천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총 1억 명 가까이 사망한 것이죠. 흑사병의 유행은 공중보건의 개선으로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흑사병은 설치류 중에서도 곰쥐에 의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후 곰쥐가 시궁쥐와의 세력 싸움에서 져 개체수가 줄어들었죠. 자연스레 곰쥐가 인간과 접촉하는 빈도도 줄어들었고 흑사병은 예전만큼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생 환경이 개선된 현재에도 흑사병 환자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염병은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기도 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중보건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세계적 협력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서 과거 역사 속 전염병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언젠가는 코로나19도 종식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